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당은 어젯밤 자정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권자들의 표심 어디로 향할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 선거 전날인 어제까지 막판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선거 전략, 또 선거운동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최찬율 교수님? 2일부터 5일까지 했던 여론조사가 이제 마지막 공표된 게 있어요. 네. 방송국, 방송사들이. 거기에 따르면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워낙 전반적으로 이게 좀 기울어진 어떤 그 지형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은 선거 전략이라는 게 일단 정권의 안정론, 그러니까 정권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야당은 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제도 북미 회담 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쟁점이나 그러한 일반적인 프레임이 이번 선거 전반적으로 관통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워낙 거대한 초대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야의 선거 전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진 선거 구도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노동인 교수께서는요. 기본적으로 워낙 뭐 이제 압도적인 이슈가 있었죠. 북미 회담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거 전략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유효하게 썼다 하더라도 별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가 다 선거 운동을 다 했고요, 사실은.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특징적인 한 가지를 짚어보면, 특히 야당 입장에서 조금 불리한 지역에서 했다는 건 분명한데 전략도 조금 잘못 썼다는 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유리한 그 지형에 뛰어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슈를 제기하면 본인이 오히려 상대방의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부터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계속해서 뭐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전체를 무슨 뭐 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안보 이슈를 자꾸 이제 문제를 삼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제는 워낙 그 여권이 유리한 지형이었고 유권자들도 상당히 그것에 기대를 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판하면 자꾸 그런 프레임이 말려드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쪽은 무시하고,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남북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고, 오히려 처음 중간쯤 얘기했던 경제 민생 얘기를 처음부터 좀 이슈를 삼았으면 조금 그래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외교 안보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상대가 유리한 지형에 뛰어들어간 그런 것이 조금 전략적 판단 미스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늘 그렇지만 선거 날에는 특히나 지금 투표가 진행되는 조중에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조심해야 될, 예.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표율 얘기는 해도 됩니다. 투표율이 지금 60%를 넘을 것인가, 오늘 굉장히 이게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이 이제 전국 단위에서 사전 투표가 진행된 게 지난 2014년도 6회 지방선거 때였거든요. 그때 사전 투표율이 11%쯤 됐어요. 11.06%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전체적인 투표율은 56.8%였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도 대선 때 그때 사전 투표율이 26%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전체 투표율은 77.2%.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이번 사전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올 줄 알았어요. 워낙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뭐 조심스러워서 저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첫날 당일날이라서. 근데 아무튼간에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투표율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워낙지 이제 북미 회담이라든지 외교 안보, 한반도 평화 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네. 사전 투표율이 낮을 줄 알았는데 일단 투표율이 높게 나왔어요. 8일날, 9일날 실시한 사전 투표율은 아시겠습니다. 20%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2014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작년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볼 때 그 수치에 20%가 나왔으니까 8일, 9일날 사전 투표율이 오늘 당일 투표까지 합치면 한 60%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그때 8일날 그 사전 투표를 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생각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홍보도 많이 된 것 같고, 사전 투표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제고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참여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인식도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동의랄지 정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의외로 투표율이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는가. 어. 한 60% 정도 나올 것 어허. 같기도 합니다. 투표율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네. 노동일 교수도 예상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뭐 선관위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20%대가 나왔으니까 전체 투표율이 70%가 되겠다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0%까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사전 투표 첫날 가서 아침 일찍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뭐 연령대가 골고루 좀 분포돼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물론 좀 한 지역이니까 뭐 특별히 그걸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전 투표가 홍보가 되어서 편리하다는 면이 부각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선거를 하지 않을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나온 거라기보다는 원래 선거를 할 사람들이 아하. 뭐 당일날 오늘 같은 이제 좀 놀러 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 미리 사전 투표를 하고 특히 이제 어느 지역이든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 좀 편리성 때문에 왔다 그러면 투표를 어차피 할 사람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70%까지 넘기는 어렵고 저도 60%한 중후반 정도, 65%를 기준으로 한 1, 2% 정도 뭐 그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워낙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열기, 분위기가 많이 뭐 가라앉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전 투표율은 꽤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투표율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북미 정상회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이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어제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오늘 또 뭐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회담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 회담 결과로 인해서 어떤 뭐 이 선거의 판세가 바뀌거나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이미 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워낙 기대에 못 미쳤다면 네.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처럼 워낙 이번 선거를 가로질렀던 그 관통했던 거대한 이슈가 그 바로 북미 회담 안보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만약 그게 실망스러웠다. 그렇다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물론 관점에 따라서 뭐 CBID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뭔가 뭐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쪽도 있어요. 이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뭐 또 그렇지 않은 관점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어제 결과가 민주당에게 여당에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어제 회담 결과가 오늘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워낙 보도도 많이 됐고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 네. 지역별로 좀 볼게요. 여야 모두 이제 선거 막판에 집중을 했던 곳이 영남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선거의 최대 격전지를 뽑으라면 어느 곳을 저는 역시 뽑으시겠어요? 경남을 꼽고 싶어요. 뭐 드루킹 특검이 이제 임명도 된 상태고 물론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 선거 이후에 시작하겠습니다만 드루킹 특검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경남은 지금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아주 팽팽한 그 접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네. 합니다만 그래서 다른 지역 모두 접전을 벌이고 다 관심 지역입니다만 특히 경남 지역이 김경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워낙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고 또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는 또 경남지사도 역임했고 국회의원도 역임했고 그 지역에서 상당한 또 도전 경험도 있고 해서 이 두 후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 호각세인 것 같아서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이 가장 관심이 간다라고 일단 봅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좀 TK 지역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네. 그 사전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공표 전까지 공표 금지 전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부동층 비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41% 내지 43%가 부동층으로 분류됐었거든요. 그런 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뭐 좀 실망한 표심이 뭐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엔 현재 야권 지지층이었는데 이제 그 돌아서면서 그렇다고 현 여권을 지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표가 많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총선에서 김부겸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대구에서 당선됨으로써 현재 여권이 상당히 교도보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선전이 결과 어떤 단체장 당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쪽으로 좀 주목을 보았는데요. 김부겸 의원이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해가지고 당선은 못했지만 40% 가까이 얻으면서 40% 이상 얻으면서 상당히 선전하고 그것이 총선으로 결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어떤 그 민주당이 TK 지역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또 다음 총선의 일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TK 지역의 어떤 결과를
상당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어떻게 민심이 움직였는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말이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가니까 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뽑아달라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번 선거에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만 이른바 산무 선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책도 없고 인물도 없고 구도도 없는 선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그 말씀처럼 이번 선거라는 게 워낙 자유한국당이 현재 이 안보 변수에 대해서 좀 시대와 좀 뒤떨어진 듯한 그리고 민심과 좀 유리돼 있는 듯한 이런 그 인식을 많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선거가 마지막까지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들은 조금 이제 이 한국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했었을 것 같아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선거 막판에 어떻게 결집하냐의 문제는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인물 이런 정책 구도가 없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점에서 한국당은 그리고 당내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어떤 이른바 홍준표 패싱 얘기도 잠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좀 앞세울 수밖에 네. 없었다. 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당의 전략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노동희 교수가 부동층 얘기를 했습니다. 늘 선거가 부동층에 따라서 좌우가 되지만 이번 선거는 특히나 이 부동층이 투표소에 가서 또 어떻게 표심을 드러낼지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연령층도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네네. 보시나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선거에서 특히 연령층 어떤 세대별 투표가 얼마나 작용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물론 중요한 선거입니다. 물론 어느 선거에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물론 없을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과거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처럼 뚜렷하게 여야 간 전선이 형성되는 정책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정책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대부분 다 뭘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그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정책적인 차이가 없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또는 어떤 중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세대별로 뚜렷하게 쟁점이 차이 나는 그런 정책이 없었던 것 때문에 그런 투표에서 성향이 특별히 어떤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무슨 결과가 달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좀 저희가 이제 과거 여론조사에서 주목을 받던 것은 부동층이 가장 많은 게 30대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30대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현 30대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젊은 층이라고도 하기 어렵고 장년층이라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정말 어떤 보수나 진보나 이런 쪽에 찍었을 때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나중에 또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30대 부동층이 얼마나 많이 참여에 따라서 상당한 그 결과의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한 1시간 36분 정도 투표가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주요 투표소들 분위기 좀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두 분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